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해서 부동산 개론이다 과목 강의들 강사 서대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와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시험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에요. 이 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씩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에는 2년에 한 번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1년에 한 번 시행이 된다 생각하시고 대체로 우리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행이 됩니다. 아마 이제 관례적으로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내년 30회 시험 언제 시행하겠다 공고가 안 나왔어요. 그 달자도 대체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 29회 자격시험도 10월 27일이었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행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보실 30회 자격시험도 2019년이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습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 2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1차, 2차 시험을 하루에 동시에 보는 거예요. 결국은 1차 시험에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시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런 경우 있겠죠. 1차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이때는 어때? 최종적으로 합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차 시험은 합격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차 시험은 불합격되었습니다. 딱 한 문제 부족해서 불합격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중개사 자격시험을 해서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을 17년 동안 강의를 해왔어요. 강의해오고 여러분같이 30회 자격시험 대비한다면 18년째 강의한 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7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분들에게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두 문제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한 문도 안 계세요. 하여튼 떨어지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물론 합격하신 분들은 점수 이야기 잘 안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튼 아쉽게도 딱 한 문제 부족해서 2차 불합격되었어요. 이때는 최종적으로 불합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처럼 1차 합격한 내용이 1차 합격했던 이분이 1년 동안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2차 시험만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차 시험 안타깝게도 한 문제 딱 부족해서 불합격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2차 시험은 점수가 남아돌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최종적으로 불합격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때 2차 합격한 건 무효 처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2차 합격한 게 무효 처리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1차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2차 시험을 하루에 동시에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1차부터 다시 응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겠죠. 1차도 한 문제 부족해서 불합격되었고 2차도 한 문제 부족해서 불합격입니다. 당연히 최종적으로 불합격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차 시험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차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1차 시험이 있죠. 처럼 1차 시험인데 1차 시험의 과목은 크게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먼저 저랑 학습할 과목이죠. 부동산학 개론이다 이 과목이 있고 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이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크게 두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도 40문제 출제되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이 과목도 40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80문제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은 주관식 없어요. 어느 경우에 또 이런 적 있습니다. 한참 강의 진행하는데 선생님 주관식 몇 문제 나옵니까?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 없습니다. 모두가 객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 시험은 오직 선다형 객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오지 선다형이다 변데 선다형 이거 뭡니까? 지문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개인데 이 중에 어때? 하나 고르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오지니까 지문이 어때? 5개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보기 1번부터 보기 5번까지 시험 지문이 5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5개 지문 중에서 옳은 거 하나 찾기 또는 틀린 거 하나 찾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부동사 개론 이 과목도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부터 40문제 이렇게 해서 총 80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게 이제 1차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부동사 개론이다 이 과목을 먼저 적습니다. 물론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라 해서 먼저 적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 룰 중에 하나가 바로 1차 시험은 총 80문제였죠? 80문제인데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사 개론이다 이 과목이에요. 그리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도 변찮은 하나의 진리의 룰입니다. 따라서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사 개론 이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적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넘어야 될 산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과목당 과락을 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목당 과락인데 이 과락은 과목당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당 자 여기 보세요. 과목은 2과목이죠. 1차 시험에 과목은 2과목이에요. 부동사 개론이다. 예, 이게 하나의 과목이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가 역시 하나의 과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락은 과목당 과락이다 생각하시고 과목당 과락은 40% 미만 득점하실 때 과목당 과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당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40% 이상 득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부동사 개론 이 과목에서도 자, 과락을 면해야 되겠죠? 민법 이 과목도 과락을 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문항수로 따져봅시다. 자, 부동사 개론이다. 뭐 줄여서 우리 학개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학개론 이 과목 40문제죠? 40문제 40%니까 몇 문제입니까? 16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6문제 이상 득점이 돼야지 이제 학개론 이 과목에서 과락을 면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민법도 마찬가지죠. 40문제니까 40%대 16문제 되겠죠? 16문제 이상 득점을 하셔야지 과락을 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참 과락은 과목당 적용이 된다. 그래서 부동사 개론 이 과목에서도 과락을 면해야 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 과목에서도 과락을 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과목당 과락을 먼저 면해야 되고 이제 또 하나의 관문이 있죠. 2과목을 포함합니다. 2과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0% 이상 득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2과목 포함해서입니다. 총 몇 문제입니까? 80문제죠. 이제 80문제인데 60% 이상 득점해야 된다. 그럼 80%에 자 80문제 60%니까 몇 문제입니까? 48문제 이상 득점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1차 시험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차 시험은 2과목인데 자, 먼저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민법 민법 이 2과목 모두 다 과락을 면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2과목 합해서 60% 이상 득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거예요. 내년 시험 보기까지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대체로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사 개론이다. 이 과목에서도 이거에서도 25문제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여기서도 25문제 득점을 했어요. 합하니까 모두 몇 문제입니까? 50문제 득점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자, 부동사 개론 이 과목에서도 16문제 이상 득점했죠? 과락을 면했네요. 민법도 16문제 이상 득점했죠? 과락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합해서 50문제니까 48문제 이상 득점했네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어때?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사 개론이다. 이 과목이 너무너무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부량이 좀 적었습니다. 반면 민법은 어때? 아주 재밌고 자신 있더라. 그래서 민법은 공부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또 결과가 나왔네요. 부동사 개론 이 과목에서는 15문제 득점하고요. 민법 민사특별에서는 35문제 득점을 했습니다. 합하니까 모두 몇 문제입니까? 50문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부동사 개론이다. 이 과목에서 16문제 이상 득점을 하셔야 과락을 면하는데 15문제니까
당연히 어때? 예, 자, 부동산 개론 이 과목에서 때 과락이다. 아시겠죠? 좀, 자, 학개론 이 과목에서 과락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지 전체 따지면 48문 이상 득점을 했다 할지라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처럼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목당 과락을 면하셔야 되겠고, 이제 두 과목 합해서 60% 이상 득점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개사 자격시험의 개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랑 앞으로 1년 동안 학습할 과목이 바로 뭡니까?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이에요. 이 과목을 저랑 같이 1년 동안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이름이 1차 합격한 데서 저랑 학습하는 부동산 개론 이 과목이 어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학습할 부동산 개론 이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예,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인데, 예, 이 과목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자,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이처럼 부동산 학문입니다.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해보자. 이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 자, 부동산 개론 이 과목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시험을 해서 여러 과목을 공부하십니다. 자, 1차는 크게 두 과목이라 그랬지요. 자, 부동산 개론 그리고 민법 두 과목이라 그랬습니다. 반면 2차는 크게 세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2차는 세 과목이에요. 먼저 중개사 법령이 있지요. 다음은 공법, 자, 그리고 공시법, 이제 세법이다. 자, 공시법, 세법, 이 두 과목이 묶여서 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크게 세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신 과목 중에, 자, 요새 민법, 자, 법이지요. 법, 다음 중개사법, 법이죠. 공법, 법이네요. 공시법, 세법, 어때? 법이네요. 예, 이처럼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과목이 어때? 법이에요, 법. 그렇지만, 저랑 학습할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은 어때? 학문이란 이야기, 학문. 그래서 다른 과목과 성격이 좀 다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이제 자, 학문이 되기 때문에 어때?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자, 부동산 개론 이 과목은 이제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제 자, 부동산 개론 이 과목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죠. 또 고득점에서 1차 합격인데 효자 과목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그러신가? 자, 이론들의 원리를 먼저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론들의 원리를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해된 내용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숙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숙제자는 이야기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암기하자는 뜻이에요. 암기하자. 그렇지만 단순 암기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자, 우리 시험에서도 자, 부동산 개론 이 과목도 과거에는 첫 글자 따가지고 외워서 맞추는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 암기예요. 그럼 첫 글자만 따가지고 무조건 외운다는 이야기예요. 외워서 맞추는 문제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저도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같이 노래 불렀어요. 수업 시간에 노래 불렀어요. 노래 특히 심수봉 노래 가사 바꿔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 다 외웠어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 꽤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첫 글자 따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어때? 한두 문제 불과합니다. 물론 학개론 이 과목에서도 첫 글자 따서 외워서 맞추는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한두 문제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 암기된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바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어때? 내 것으로 만들어놔. 결국 이해된 내용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현실 세계에 접목시켜서 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학습할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이 되니까 이 이론들의 원리를 어때? 철저히 이해하고 자, 숙지 내 것으로 만들어다니. 그리고 현실 세계 접목시켜서 응용력을 배양해야지만 우리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 보면
학개론 이 과목은 이해의 과목이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해의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이제 이해하고 숙지하고 응용력을 배양시켜서는 어떨 것인가? 반복학습 이상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찌 보면 성인학습의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그럼 도대체 우리는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될 것인가? 파트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8번에서 특정 파트는 10번 이상 반복 학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최소 8번에서 그래서 10번 이상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드린다는 이야기야. 1년 동안 시켜드린다. 그러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고 숙지하고 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처럼 이제 파트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최소 8번에서 특정 파트는 10번 이상 반복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개론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몇 문제 이상 득점을 목표로 할 것인가? 바로 30문제입니다. 30문제. 그래서 학개론 이 과목에서는 30문제 이상 득점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0점이 아니에요. 30문제예요. 30문 이상 득점하는 게 목표다. 그럼 사실 학개론 이 과목에서 30문제 이상 득점한다면 당연히 과락면하고 자 민법이랑 합해서 평균 60 이상 득점한데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있어요. 자 앞으로 1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친다 해서 40문제 중에서 학개론 총 40문제죠. 40문제 중에서 겨우 30문제 맞출 수 있다. 저놈 미친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년 6월쯤 돼보세요. 6월쯤 되시면 30문제면요.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에서 30문제면 하늘과 같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저는 30문제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26문제만 맞을 수가 있어요. 또 7, 8쯤 되면 저는 어떻게 하면 24개만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담들을 많이 해오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30문제면 하늘 같은 점수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돌도 말고 이제 1년 동안 부지런히 공부해서 딱 30문제 이상 득점하자. 30문제 이상 득점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학개론 이 과목을 17년 동안 강의를 해왔어요. 강의인데 매년마다 제 강의 들으시고 고득점 하신 분들이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최근 5개월 동안 잠깐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에 보시면 25회 시험, 26회 시험, 27회 시험, 그리고 28회 시험, 29회 시험이죠. 그래서 29회 시험이 바로 2018년도죠. 10월 27일 날 이렇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시험이 30회 자격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9회 시험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점수를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며칠 안 남아서 29회 시험은 우리가 접어두고도 25회 시험, 26회 시험, 27회 시험 이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 듣고 최고 점수를 맞으셨다 분들이 39문제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맞았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28회 시험에서는 제 강의 듣고 최고 득점하신 분이 38문제입니다. 38문제.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39문제 이렇게 득점하실 분이 있어요.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목표는 30문 이상 득점하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드리지만 그래도 실제로 제 강의 듣고 처음부터 고득점 하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득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습할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이다. 약칭으로 우리가 학개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는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해보자 이런 성격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제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됐는가 성립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들어보세요. 예, 따로 필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연필 들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명쾌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다 말만 들어도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토지도 떠오르는 거지요. 또 건물도 떠오른다는 이야기. 참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야. 결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활동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인간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뭘 대상으로 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면서 용어 정리합시다. 자, 우리 인간들이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활동이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이처럼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보여주는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동산 현상이다. 자, 현상이 뭡니까? 모습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땅을 사고자 합니다. 그럼 이 땅을 사고자 할 때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땅에 한 번쯤 가볼 거 아니에요. 이처럼 땅 사기 위해서 땅 보러 어때?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자, 나도 이 땅 사기 위해서 땅 보러 왔지만 또 다른 사람도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땅 보러 오더란 이야기야. 그럼 땅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땅 주인은 땅값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올리겠지요. 이처럼 땅 보러 온 사람이 많을수록 땅값은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결국 사고된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은 어때?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우리가 예로 하나 말씀을 했지만 여튼 내가 땅 사기 위해서 땅 보러 가는 건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 되는 것이고 지금 땅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땅값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어때? 이제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인간들이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활동이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전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그래서 투기 이처럼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 이러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관계 악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관계 악화다. 그럼 잡으세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그럼 관계가 악화되면 무언가 어때? 문제가 발생했다 할 수 있겠죠? 뭘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를 그래서 우리 흔히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때? 악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문제는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할 수 없겠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때?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이야기는 결국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때?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어때? 해결해서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노력했지만 전부 다 공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도 공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8.2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들이 다 뭡니까? 부동산 정책이에요. 결국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누가? 우리 인간들이다. 그럼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 이론적으로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가 성립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함이다. 또한 이제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실 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문제는 발생 잔다랬죠. 그래서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래서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생각하시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학문의 연구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에서 생각? 무엇 때문에 부동산이 나왔으니까 성립 배경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부동산 문제를 어때? 해결하고자 함이란 이야기야. 결국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어때?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학문의 연구 목적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 부동산은 어때? 자,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여기에 연구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를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여러분이 이런 의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을 어때? 능률적으로 하자. 결국 올바르게 하자. 또한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자, 부동산 학문의 이제 자, 성립 배경 일 토대로 해서 학문의 연구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동산과 인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있다.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여기에 학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학문의 연구 대상을 살펴볼 수 있겠죠.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은 뭐가 될 것인가? 자, 잘 보세요. 학문의 연구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으로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하자. 여기에 연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해서는 뭘 연구해야 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야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건 결국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은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에요.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뭘 연구하는 겁니까?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하자. 여기에 연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뭘 연구한다?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하튼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해선 부동산 현상으로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야. 사실 우리가 아주 쉬운 일 오늘 하나 들어드렸죠. 자, 땅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말속 땅값은 올라간다 그랬지요. 이걸 내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활동을 올바르게 해선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부동산 현상도
부동산 현상도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은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오래지만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1번 문제 틀린 문장 고르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 보니까 자, 부동산 학문은 토지와 건물 연구 대상을 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나옵니다. 더 이상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 무조건 잘못되었다. 알 수 있죠? 틀린 문장 그래서 이런 질문 하나 딱 떠주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죠? 여기 다시 보세요. 부동산 학문은 이것은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뭘 연구하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히 가셔야 됩니다. 왜? 학문의 연구 목적이 어디에 있다? 부동산 활동을 능률줄한데 있기 때문에 결국 연구 대상이 되는 건 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이제 연구 대상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학문의 연구상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고 했어요. 이때 이와 같은 자, 부동산 활동을 분류하는 견해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부동산 활동을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소유 활동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가지고 있으면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땅 가지고 있어요. 그럼 땅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용 활동이다. 이는 소유 활동의 영역이 되겠죠. 다음, 내가 땅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 활동도 소유 활동의 영역이 되겠죠. 다음, 땅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돼야 되겠죠. 관리 활동도 소유 활동의 영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 이들이 모두 어떤 소유 활동의 영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활동은 말 그대로 거래 인류한 활동이라는 이야기. 거래는 뭡니까? 사고 파는 거지요. 그럼 사고 파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다는 건 취득, 판다는 건 뭡니까? 처분. 그래서 취득 그리고 처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 이럴 때 거래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또 여러 특성들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일반 재화다 이 표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는데 일반 재화다. 그럼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사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 있죠? 이도 다 일반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밑에 여기 보세요. 사과는 먹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걸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과는 돈 받고 빌려준다. 임대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은 어때?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거래 활동은 부동산은 취득 처분뿐만 아니라 임대차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취득, 처분, 임대차 이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거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거래 활동도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자, 내가 이제 땅을 사서 건물 하나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물 지어서 이 건물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한다. 이 건물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아무 땅이나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어디에 있는 땅을 사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은 활동을 가리켜서 우리 흔히 이제 입지 선정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입지 선정 활동이다. 흔히 여러분들이 입지 선정이다. 이런 이야기 또 들어보셨어? 예, 입지 선정하다. 이때 한문으로 써보면 입지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설립, 땅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땅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
이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가 있겠죠? 이 장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입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 어디는 땅을 사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입지 선정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께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을 여와 여러분과 제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상당히 관계가 긴밀해야 되겠지요. 서로서로 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이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박수 쳐보세요. 박수를 치도 어때?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 혼자만 아무리 떠들어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만큼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손이 마주쳐야 박소리가 나듯이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관계가 긴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간혹 호칭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성분들께는 제가 사장님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성들께는 사모님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날은 모 학원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앞에 앉으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상당히 좀 연배가 있으신 걸로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면서 사실 제가 또 수업 진행하면서 질문도 종종 하는 편입니다. 자, 이건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맞추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이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틀렸어요. 이때는 어때? 기분이 어때? 뒤지게 나쁩니다. 그렇지만 이건 기억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건 뭡니까? 틀릴 만한 것만 골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틀리는 게 정상입니다. 제 의도는 뭡니까? 틀려라. 그럼 틀리고 어때? 그게 기억이 오래니까 오랫동안 기억할수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앞에 계신 한 분께 질문을 좀 드렸어요. 질문인데 제가 이제 사모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모님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분이 어때? 얼굴이 좀 붉으스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질문 드려서 당황하셨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고 수업 지내다가 이제 10분 쉬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어때? 저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조금 더 붉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뭐 민증까지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민증 같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10년 딱 연상이시더라고요. 그럼 저보다 10년 연상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 이렇게 표현한 게 저는 나름대로 정중한 표현이다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습니다. 근데 대체로 학원은 일주일마다 이 과목을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 또 일주일마다 학습할 거예요. 참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분이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는데 머리 스타일 바꿔 오셨더라고요. 또 손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오셨어요. 지금은 네일 아트 이런 게 있어 아주 예쁘게도 단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매니큐어 칠하시고 또 짧은 스커트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 편이 이렇게 싫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호칭을 부를 것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우리 여성분들께 사모님 이 표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모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술집 온 것 같기도 하고 그 표현도 아이들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님 하려고 했는데 또 정이 안 가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은 언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니. 그래서 우리 수강하신 분들의 여성들께는 제가 언니란 표현을 해드리겠고 남성들께는 형님 이런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님 괜찮으시죠? 언니 괜찮으시죠? 자, 다 동형어로 생각하고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남성들께는 형님, 여성들께는 언니 이런 표현 쓰더라도 우리가 관계가 좀 긴밀해지자 이런 취지 때문에 널리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무서운 언니가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운 언니가 있어요. 바로 우리 집에 있는 언니입니다. 언니 말 안 들으면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먹기 위해서 언니 말 잘 들어야 한다. 지금 방송에 형님들 언니 말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가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철학 중에 하나예요. 언니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금 연배가 있으신 형님들은 이처럼 한문 적어드리면 한문 세대다 보니까 이해가 더 빠르고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배가 있으 없으면 우리 언니들은요, 한문 적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연배가 있으셔도 제가 판사 내용을 필기할 때 한문을 쓰다 보면 이건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문 적는 걸 되게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또 영어도 싫어하지요. 저는 언니 싫어하는 거 안 한다 그랬어요. 안 돼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판사하면서 한문, 영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어때 사용할 때였어요. 왜? 우리 시험에 한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만큼은 제하고 제가 이제 한문, 영어 안 쓴다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언니 시절은 한문, 영어 안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진행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저의 프라이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영어로 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럼 어때? 아, 저 사람 굉장히 많이 알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겠지요. 그래서 그런 강의 끝나면 기립박수 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학교는 이 과목 강의에서는 한문, 영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저는 언니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튼 이제 입지 선정 이 자체도 이제 거래 활동 취득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래 활동의 한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이 건물 짓기에서 이 땅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건물 지었다. 그래서 이제 두설 차리 입지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 다음에 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땅 주인이 어떻습니까? 땅 주인이 20억 달라는 거예요. 그럼 땅 주인이 20억 달라면서 내가 덥석 20억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겠지요. 과연 20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가치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흔히 감정평가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취득을 위해서 필요하죠? 거래 활동의 하나의 영역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좋다. 20억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최소한 사고자 하는 이 땅에 어때? 등기부 한 번쯤은 떼볼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이고 어떠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가 검토해보죠.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검토를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은 활동을 가리켜서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리 분석이다 이런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권리의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본다. 이도 취득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거래활동의 한 영역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권리의 하자도 없네요. 그래서 어떤지 20억 주고 사야 되면 20억 주고 사고자 합니다. 사고자 내 호주를 탈탈 털어보니까 10억밖에 없어요. 10억.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10억이 더 필요하다. 그럼 10억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되죠. 자금을 융통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금 융통 이걸 어때요? 우리가 두 글자를 줄여서 뭐랍니까? 금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융.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이다 이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융 뭡니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을 융통하다 여기 줄임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취득 일에선 금융활동도 필요하다. 역시 거래활동의 하나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금 조달해서 이 땅을 샀습니다. 사고 이 땅 위에 어떤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야. 그럼 건물 짓고 이 건물 어때?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한다. 이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고 광고 활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도 어떤 이제 처분 임대차 관련되니까 거래 활동의 한 영역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처럼 이제 분양 임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중개업자의 역할도 크더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중개 활동도 어떻습니까? 처분 임대차 관련돼 있죠. 거래 활동이 한 영역이 됐고 기타 보험 활동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활동들이 어때 거래 활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거래 활동은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고 있다. 그중에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입지 선정 활동, 감정 평가 활동, 권리 분석 활동,
금융활동, 마케팅, 광고활동, 중개활동 등이 거래활동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견해를 쫓아서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구분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더라. 그럼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이 무엇일 것인가? 이것은 부동산의 개념도 우리가 이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현실로 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분류 방법 정립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음 이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다. 특별한 성질 이걸로 특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래서 사과라는 이야기예요. 사과는 먹어버린 거 아니죠? 그러나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 오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과 여기에 비해서 토지나 건물은 오래 쓸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특별한 성질이 되겠죠? 성질. 자, 다음 또 우리가 합시다.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야. 있는 그대로 보면 여기엔 땅을 떼어다가 이렇게 이동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사과는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나 토지는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이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때? 내가 땅 사기에서 땅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움직일 수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이도 어때? 일반재화인 사과 이처럼 일반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이 된다. 이 같은 특성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제 가장 기초된 원리가 뭡니까?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이다. 자, 수요는 사고자 하는 것이다. 공급은 팔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수요 공급의 원리가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런 이야기 해드렸어요. 자, 땅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많을수록 땅값은 올라간다 그랬죠? 이 결국 땅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땅을 사고자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야. 그럼 사고자 사람이 많은 말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이 같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할 수가 아니란 이야기지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것은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서 가격이 결정되는 기구가 있다는 이야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부동산 시장이다 또는 주식 시장이다 들어보셨죠?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 기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야기.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다음은 부동산의 경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경기 변동 관련해서도 이해가 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현 정부도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활동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다음은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다양한 지식들이 있어야지만이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해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됐으냐 성립 배경 일두에서 학문의 연구 목적, 연구 대상을 살펴드렸어요. 살펴드리고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분류해봤죠. 또한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부동산 학문을 구성하는 영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럼 이분들이 부동산 학문을 구성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학습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래되신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게 될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에 대해서 부동산 개론 이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